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자, 우리 고급지구학의 첫 번째 단원명은 지구의 모양과 내부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알기 쉬운 지구 물리학이라는 책 서론에 있는 그 그림을 하나 가지고 온 건데, 왼쪽엔 이제 지질학의 모습이야. 지질학자가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지형을 따라 쭉 이동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주향 경사의 측정을 통해 각 지층의 경사 방향과 각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할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그 중력계 이런 것들을 들고 가가지고 각 지점별로 중력을 측정해서 이 델타 G라고 하는 중력 이상값도 측정을 할 거야. 그러면 이런 물리 탐사와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이제 관측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는 이 아래와 같이 어떤 지하 밀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이만큼의 중력 이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뭔가 이론적으로는 이런 구체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실제 이런 케이스를 일은 만무하고, 만약 연속적으로 깊어짐에 따라 밀도가 커지되 특히 여기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어떤 물질의 밀도가 큰 물질의 관입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여러 모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이 모델 값과 관측 값이 최대한 유사한 형태로 여기와 저기 있는 것을 이제 합쳐보면 이런 식의 추론이 가능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문간의 어떤 융합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구 물리학이고, 우리 지구 내부의 모양과 모양과 내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 이런 내용으로 또 진행될 거라는 거 이해해주면 좋겠어. 여기서 더 나아가면 뭐 지진파 등을 이용해서 더 깊이 있는 내부까지 탐사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지구의 모양에 대한 이제 개념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 첫 번째는 지구 타원체야. 수학적으로 실제의 해수면을 가장 근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 타원체를 우리 지구 타원체로 정의하고,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현재라면 하나로 정해져 있지. 하지만 모델에 따라 또 과거부터 현재 어떤 과학 측정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점점 더 정교해져 오고 있어. 그래서 이런 지구 타원체를 쓰는 이유는 지표상의 거리나 표면적 부피, 지도 제작 이런 것들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 쓰는 모형이라 지구 타원체 개념이 존재한다. 실제 지구는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약 몇 킬로미터 정도 큰 타원체 모양이니까 50? 아니고 42kg. 42kg? 42kg라고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더라. 근데 42에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 끄어져 있지? 42가 아니거든. 책에 이제 작은 오류가 있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어쨌든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 왜 그렇지? 왜 지구의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커? 그래, 뭐 하고 있는지 도니까 늘어가잖아요. 그 도는 건 자전이고 공전이야. 그래, 자전이지. 돈다는 것의 개념도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과학적 개념으로 명확히 표현을 해야 돼. 자전하고 있으니 그 자전 축의 수직 방향, 즉 적도 그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심력 때문에 이 지구는 타원체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면 달, 뭐 다른 행성, 또 다른 천체들도 자전한 곳이 있다면 타원체로 나타나고, 이 자전 주기가 짧아서 더 빠른 각속도로 회전할수록 이 타원체는 더 어떻게 될까? 모양이 찌그러져 있겠지. 그 찌그러져 있는 정도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이러한 개념의 이제 이유이고, 그래서 타원의 정의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이제 각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 고급지구학 책에 있는 내용이고, 타원의 정의에 대해서는 너희가 혹시 배우거나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맞나? 이제 배울 거야?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배울 거야. 그래, 더 깊게 배우겠지, 기하학에서. 일단 타원의 정의 자체를 보면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F'가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F라는 초점 하나, 그리고 또 다른 F'라는 초점 하나, 요 두 사이의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을 집합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타원이라고 해. 그래서 타원 방정식 혹시 알고 있는 사람? A가 장반경, B가 단반경일 때 편하게 얘기해보자. A 제곱분의 X 제곱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입니다. 맞아. 그렇지. 그래서 요 지금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x, y일 때, 그리고 장반경 a와 b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 식에 대입을 했을 때 저 식이 바로 이제 성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 자, 그래서 타원 방정식이나 이론이 참고하고, 이 그림에서 원점이 O고 타원의 두 초점이 F''이고, 이때
강의 자료에는 OA라고 되어 있을 텐데 OF 또는 OF 다시를 우리는 C라 정의하자. OA는 사실 A잖아. 쌤이 오타를 좀 했는데 OF라고 해보자. 즉, 요 거리를 우리는 C라고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C를 A와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지? C를 A와 B로 나타내면?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치, 맞아.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아까 타원의 정의에 따르면 이 지점에서 요 F, OF 다시, OF 더하기 OF 다시 그것과 F 다시에서 F 다시 A, 그 다음에 F 다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지점까지 거리가 합이 똑같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더하기 이거는 몇이 돼? 2A. 이 거리가 2a 있잖아. 그리고 이게 지금 대칭을 이루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빗변, 이 빗변 둘 다 AA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A가 될 거야.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요 C로 정의한 OF 다시 또는 OF는 거리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으로 정의될 수 있을 거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네. 그리고 우리는 이 타원이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지의 개념을 편평도와 이 식률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 F 너희들의 영어 실력을 한번 보자. F는 무엇의 약어일까? 편평도. 플랫. 이건 약간 형용사 아닌가? 동사? 형용사? 명사형인데 편평도. 플랫은 동사요? 명사라면 파인드. 플랫니스 맞아 뭐 NES 붙이거나 해도 되는데 플래트닝이라고 한대. 동명사 형태로 한 것 같아. 플래트닝. 자, 그리고 이 F는 A분의 A-B로 정의된다고 하네. 여기서 만약 A와 B가 같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A와 B가 같으면 편평도가 0이 되고 편평도가 0이면 이 타원이 뭐라는 거야? 원. 이제 딱 원이라는 거지. B가 만약 0이라면 즉 F가 1이라면 B가 0이면 어떻게 돼? 직선. 선이 되지. 맞아. 선이 될 거야. 그렇게 이해해. 자, 그리고 이 식률, 이 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E는 무엇의 약어일까? 이거는 이클리 맞지? 뭔가 타원 뭔가 이런 거에서 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좀 다른 개념이더라고. 이 센트리시티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약어로 한 게 이 식률 E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E는 A분의 C라고 정의되고 이 C에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넣고 정리를 하면 오른쪽과 같은 C까지 이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뭐 이 식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해보면 되니까. 자, 그리고 편평도와 이 식률 모두 A와 B 꼴로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F와 E의 관계를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그걸 어떻게 정리할까? F는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2 제곱으로 정리가 되는데 요 내용은 너희가 한번 각자 유도해 보도록 해. 알겠지? 시간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책에도 이 식이 소개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 식률에 관해서 이 슬라이드는 시험에 출제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뭐 너희가 또 수학 또 기하학하면서 더 배우겠지만 이 식률이 1일 때 또 0일 때 또는 뭐 0과 1 사이일 때 무한대일 때 이 원은 다양하게 또는 선으로 정의가 되거든. 원, 다원, 포물선, 한두선 이렇게 정의되는데 직선까지 이런 내용들도 혹시 이제 수학과 연계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그냥 넣어놓은 거야. 한번 공부할 때 참고하라고.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퀴즈 하나 준비해봤는데 우리 아래에 있는 자료를 보면 기준 타원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발달되어 왔어. 우리 지구의 모양을 잘 이해해 보려고. 그리고 지금 책의 가장 마지막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A가 요렇게 그리고 F가 요렇게 확인이 됐대. 그러면 이 A와 이 F를 통해 적도 반지름과 극반지름의 차이, 즉 A-B는 어떻게 계산될지 한번 구해보자. 계산기를 써도 되니 한번 지금 구해볼까. 가장 빨리 구하고 손을 드는 사람에게는 쌤이 간식을 하나. 오, 간식을 줘야 해. 해봐. 계산기 꺼내는 시간이. A-B는 뭘까요?
근율이 A-B 보는데요. 21,384.7434 이런 오. 혹시 다른 친구들 그렇게 나왔나? 네. 맞지? 네. 맞아. 정답이 굉장히 빨리 했다. A-B는 FA와 동일하지. 그래서 저 두 값을 그냥 곱해주면 돼. A-B는 FA거든. 그래서 21384 이렇게 나온다. 잘했다. 자, 그래서 21km가 나와. 아까 전에 적도 반지름과 극반지름 차이 몇이라 했었어? 42. 근데 우리 계산해보니까 뭘로 나와? 21km 나와지. 네. 절반이야. 저 교재 집필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을 것 같아? 장축이랑 그치. 장축과 단축의 차이가 42인데 나누기 1을 하지 않아서 42라고 제시를 한 것 같아. 그리고 인터넷에서 쳐봐. 우리 지구의 적도 극반지름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6,378과 6,357km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21km 그 정도 차이 난다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 값으로 이해해보도록 하자.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지구, 달, 목성 서로 다른 천체의 편평도를 비교해보면 작은 것부터 큰 것대로 순으로할 때 어떻게 될까? 이거 책에 맞아. 책에도 있긴 해.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편평도의 개념을 생각했어요. 목성이 제일 그러면 크다. 목성이 제일 클 것 같고 이어서 계속해보면 그 다음 지구랑 달이잖아요. 목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지구, 그 다음 달이 제일 작나? 저는 반대 그러면 어떻게? 제가 달 지구 독성 달, 지구, 목성 순으로 점점 커지나? 편평도가? 차이가. 네. 목성 지구 달. 작은 것부터 얘기해줘.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얘기를 하면 목성 지구 달. 목성 달 지구. 목성이 편평도가 제일 작아? 달 편평도가 크다는 말이 뭐였어? 달 지구. 자전 뚫어주는 그럼요. 그러면 작은 것부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달 지구. 달, 지구, 목성 그치 맞아. 달, 지구, 목성 순이래. 그 값도 우리 책에 각주로 담겨 있는데 요 정도 된다고 하네. 달과 지구는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잖아. 강체잖아.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편평도가 일단 클 거고, 작을 거고. 그리고 자전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좀 강한 원심력이 아무래도 작용하겠지. 자전 각속도. 원심력 공식이 뭐지? NR 오메가잖아,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R도 영향을 주겠지만 달의 자전 주기 이꼴 달의 공전 주기잖아. 동주기 자전을 하잖아. 그리고 달의 공전 주기는 며칠로 알고 있어? 항성일 기준 27.3일 정도 되거든. 지구의 자전 주기는 그냥 1일 24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거의 20몇 배, 30배 정도 차이가 나. 우리 반지름이 30배만큼 차이 나진 않거든. 그래서 달이 더 원심력이 적게 작용해서 이렇다. 그리고 뭐 물성도 좀 다르고. 하지만 목성은 어때? 자전 주기가 굉장히 빠르지. 뿐만 아니라 기체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더 쉽게 찌그러져서 편평도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구의 모양, 또 천체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이었고, 자, 저렇게 생긴 지구가 있는데 좀 어떤 것 같아? 저 지구를 보니까 이상하게 생겨.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막 색깔도 좀 이렇게 있는데 맞아, 감자같이 생겼다. 또 뻥튀기 같이 생겼다. 오, 맞네. 오, 새로 나온 대목이네. 뻥튀기. 홈런볼. 홈런볼도 괜찮은데 홈런볼 갖고 올 걸 그랬네. 아쉽다. 아무튼 이렇게 생긴 것은 지구의 지오이드 높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야. 아까 전에 지구의 모양을 설명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었댔는데 지구 타원체와 이제는 지오이드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 이 지구 타원체는 분명 지구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해줘. 그래서 각종 변수들에 대한 기준이 되어주는데 실제 지구는 산, 바다 등의 굴곡진 지형도 많고 또 아래 밀도가 균일하지 않잖아. 지구 표면은 약 70%가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 타원체 모양을 정의함에 있어서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면 더 잘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지형은 울그락불그락하지만 해수면은 해저 지형과 관계없이 중력 방향에 수직하게 있잖아, 평균적으로. 그래서 지표의 고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해수면의 이용이 영위해가지고 이런 개념이 나온 거야. 실제 지구 모습보다는 좀 단순하고 하지만 기하적
우리가 아까 봤던 지구 타원체 매끈한 지구 타원체보다는 좀 더 실제에 가까운 지오이드의 개념을 도입한 거지. 이 지오이드의 개념을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냐? 지오이드는 이 물리학적인 면으로 나중에 등 포텐셜 면이라고 얘기할 거거든. 그리고 지구 타원체는 기하학적인 면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어. 지오이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오른쪽이 빨간색이 지오이드 면을 쭉 연결해서 나타낸 건데 이 평균 해수면을 이제 같은 중력이 측정되는 곳이라 생각되는 곳으로 연장하는 거야. 여기에 구멍을 뻥 한번 뚫어봐봐.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구멍을 따라 흘러갈 텐데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된다면 그 지점들은 다 중력이 일정하게 측정되는 지점이 되겠지. 표면이. 그래서 지오이드면은 이렇게 평균 해수면이 육지까지 연장한 것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어. 아까 얘기했듯이 바람과 조류의 영향이 없다면 해수면 높이는 중력장의 위치 에너지가 동일한 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에서는 지오이드와 평균 해수면이 일치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근데 실제는 어때? 바람, 조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장기간의 측정을 통해서 평균적인 해수면은 어느 정도일까? 그것을 기준으로 지오이드 값을 잡는데 이 지오이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력 포텐셜의 크기가 같은 지점이라 등 포텐셜 면으로 이해해주면 되겠고 지오이드는 해발 고도가 0m로 측정되는 기준인 면으로 또 전개가 되어 있어. 달리 말하면 해발 고도가 0m인 지점을 우리가 지오이드라 하자라고 해발 고도의 개념 자체를 또 정의를 하는 거지. 해발 고도 우리 저 산의 높이가 뭐냐 하면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 해발 몇 미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어디서 한번 들어보지 않았어? 해발이라는 것이 바로 바다 해자에 이제 출발한다면 해수면으로부터 이제 기준을 잡았을 때 그 고도가 무엇이냐? 근데 이 지역 봐봐. 이거 해수면으로부터 높이 맞아? 아니잖아. 그렇다고 여기 이 해수면으로부터 높이 하면 돼. 왜냐? 이 해수면이 곧 지오이드고 해발 고도의 정의가 지오이드로부터의 높이니까. 그래서 해발 고도라는 것이 이 바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높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도 부합해. 이 해발 고도의 수식을 또 오른쪽 그림에 색깔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연결을 지어봤는데 해발 고도는 지구 타원체고 빼기 지오이드고라고 생각해주면 돼. 여기 해발 고도는 지구 타원체고 빼기 지오이드고 하면 해발 고도가 나오잖아. 즉 이걸 달리 말하면 아까 우리 지구 타원체의 그 정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됐어? 조금씩 바뀌어봤잖아. 발전시켜봤잖아. 그리고 지오이드는 어떻게 측정하냐? 뒤에 소개하겠지만 여기 있네. 우리나라의 해발 고도는 0m를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으로 정의를 한대. 그리고 지구 타원체 고는 GNSS라고 하는 그 위성이 열심히 지구 주위를 돌면서 측정하고 있는데 그 모양, 높이를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고 해. 그래서 해발 고도가 사실 뭐 아주 일정하고 그렇진 않지만 뭐 좀 업데이트가 될 필요는 있겠지만 이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산 꼭대기 가보면 어때? 해발 뭐 1000m 이렇게 돌에 박혀 있잖아. 그래서 보통 그냥 그 값으로 계속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이렇게 과학적인 개념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해해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러한 지오이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하에 밀도가 작은 물질이 분포하면 지오이드가 내려가고 지하에 밀도가 큰 물질이 분포하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 일부러 이 색깔과 좀 연결 지어서 작성한 거거든. 근데 이 빨간 색깔이 바로 그 지오이드를 나타낸 건데 너희들에게 좀 익숙한 개념과 연결이 돼. 오른쪽 그림 한번 볼래? 너희들 중력 이상 배울 때 밀도가 큰 물질이 있으면 중력이 어떻게 돼? 이상해. 플러스 값으로 측정되지. 밀도가 작은 물질이 많이 있으면 마이너스로 측정이 되잖아. 왼쪽에 있는 상황도 지금 어떤 거 같아? 같은 대응이 되는 개념이지. 그래서 표현이 다르지만 그 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중력 이상의 경향성과 비슷하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때? 지형의 굴곡을 생각해 안 해? 안 하지. 그냥 지하의 밀도가 크냐 작으냐만은 사실 고려한 거고 여기서 이제 지형까지 고려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지. 그거와 관련해서 너희가 중력의 어떤 이상값을 측정하고 뭐 보정하는 그런 내용들도 저기 뒤에서도 할 거고 지구학 2에서도 어느 정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더 뒤에서 자세히 보자. 어쨌든 요 개념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까. 실측 중력에서 표준 중력을 뺀 값을 뭐라고 하지?
중력 이상이라 하고 이를 이용해서 우리 지하 물질의 밀도와 분포를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 지오이드 면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 여기 지구 타원체와 지오이드가 딱 같은 지점이 된다. 지구 타원체와 지오이드가 같으면 이 식을 고려할 때 어떻게 돼? 지구 타원체와 지오이드가 같으면 해발고도는 0m지. 이 지점이 바로 해발고도가 0m의 지점이야. 그리고 여기에 측정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 9.8m/s 제곱에 이제 중력 가속도가 측정이 됐다 여기. 그런데 요 지점에 쭉 한번 가봤어. 이 지구 타원체고 지형이 그냥 매끈해서 여기에 관측을 해봤다. 근데 밀도 큰 물질이 있어. 그럼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가 몇으로 측정될까? 좀 더 크게. 예를 들어 10이라 할게. 그러면 9.8m/s의 중력을 측정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위로 빨간색 있는 쪽 가야지. 예를 들면 여기에서 측정을 해야 9.8m/s 제곱이 되는 거야. 즉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등 포텐셜이 나타나는 거지.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야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같잖아. 그래서 이 면을 원한다. 등 포텐셜 면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은 지금 선으로 보이지만 3D에서는 면이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어. 저 밀도가 작은 물질도 같은 원리고.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바로 육지와 해양, 이제는 지형을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건데, 자, 요거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보자. 요 문제는 중등 임용 기출 문제인데, 지구과학 임용 기출 문제인데, 어느 지역의 평균 해수면과 지구 타원체의 일부를 나타낸 거야. 물론 지형도 있어 실선으로. 이 A와 B 사이에 지오이드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실선으로 그려보려고. 그리고 이 가 지점에서 중력 방향과 지구 타원체 중심 방향은 각각 어디를 향하는지 화살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시간 2분 줄게. 시작.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지오이드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면 좋을 거야. 이 문제를 중고에 낼까 했는데 그냥 예제로 가지고 오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왔어. 근데 어렵진 않아. 왜냐면 내가 선을 그려보겠다 생각하면 약간 직관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느낌이 들 거거든. 선이 막 불연속적으로 확 튀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되겠지 느낌이 들 거야. 자, 2분쯤 지난 것 같은데 이 문제 혹시 나는 답을 알겠다 앞에 나와서 한번 그려보겠다 하는 사람? 간식 하나 더 있는데 있나? 뭔지 알았어. 영상 때문에 좀 그런가? 아니면 같이 해보자. 자, 여기 우선 해양 한번 볼게. 해양에서는 지오이드와 무엇이 같다고 했어? 해수면 높이가 같다고 했지. 네. 그래서 해수면을 따라 쭉 그린 것이 바로 지오이드 면이 된다고 봐주면 돼. 네. 자, 그리고 여기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될까? 이 지오이드 면이 대륙 위로 아니면 대륙 A 사이로 아니면 A 밑으로 A 사이로 A 사이로 있어요. 대륙과 A 사이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네. 왜 일로 가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가 바로 해발고도가 0m인 지점이다, 그렇지? 네. 그러면 관측자가 예를 들어 여기에서 9.8m 찍혔다 해보자. 9.2m/s
여기서 한번 측정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멀어졌잖아. R이 커졌잖아. 9.8보다 작을 거야. 네. 근데 그럼 여기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측정하면 9.8보다 어떨까? 커지겠지. 왜냐면 여기 있는 물질들이 잡아당기잖아 얘를. 그래서 여기 있는 더 많은 물질이 있어서 9.8보다 얘가 더 크게 나올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 9.8. 거기가 이 사이가 9.8이겠지. 그래서 지오이드 면은 같은 등 포텐셜 면이 이 사이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양은 뭐 해수면을 따라서 어쨌든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이렇게 물론 이 사이는 그 고도 보정과 즉 프리에어 보정과 그 다음에 부계 보정 이런 것들도 사실 다 해서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사이로 이제 측정이 되는 위치가 여기 사이로 나타나겠다. 자, 그래서 지오이드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고 가 지점의 중력 방향과 중력 방향과 지구 타원체 중심 방향은 어떻게 그릴 수 있어? 먼저 중력 방향부터 해볼까? 지오이드의 수직 맞아 정답이야. 자, 이렇게 있었다면 이 지오이드에 세련된 말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그 방향이 바로 중력 방향이 되겠지. 그리고 지구 타원체 중심 방향은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지구 타원체 그렇지 이 점선의 수직한 방향을 내리면 되겠지. 그래서 지구 타원체의 중심 방향 이쪽 쭉 하고 그다음에 중력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쭉 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거라 생각 드는데 맞나? 네. 그래서 보통 육지에서는 대륙 물질에 의한 인력 때문에 지구 타원체보다 지오이드가 더 높게 나타나고 해양은 해수의 밀도가 암석보다 당연히 낮기 때문에 지구 타원체보다 지오이드가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난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왼쪽에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 지금 대체로 뭐 육지 여기 육지 보면은 빨갛게 나타나고 여기 또 인도양 해양 또는 여기 태평양에 보면 전반적으로 파랗게 나타나. 근데 또 그렇다고 1대1 대응이 되나? 또 그렇지 않지. 네. 여기 이 큰 러시아나 몽골 등을 포함한 이 육지에도 마이너스의 지오이드가 나타나.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인근의 태평양, 서태평양을 보면 또 플러스의 지오이드 높이가 나타나. 그럼 이런 것들은 결국 뭐 때문인 걸까? 대륙, 해양의 어떤 지형적인 것도 여기 들어가 있을 거고 또 지구 내부의 어떤 물질의 어떤 구성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거야. 실제로는 여기 있는 영역이 되게 오래된 땅들이란 말이야. 풍화 침식에 아주 오랫동안 노출되어서 나이가 수십억 년 된 돌들이야. 그래서 꽤 여기에 지형이 좀 낮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차가운 플룸이 있는 지역에서 막 물질들이 여기 아래 섭입해가지고 하강하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는 또 어떤 특징이 있어? 판 구조론적으로 봤을 때 판 경계고 서유평 부근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되고 차가운 그 밀도가 큰 해양판이 여기 아래 많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양 지각보다 여기 아래 뭔가 많이 쌓이고 모여 있겠지. 즉 밀도가 큰 물질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서유평 부근에서 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도 또 뭐 보면은 플러스 나타내고 여기 또 막 산맥도 있고 하잖아.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이런 패턴도 진짜고? 다행이다. 여기서 딱 이겨봐. 자, 그러면 지오이드의 모양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 아까 우리 그 3D로 지오이드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봤다, 그렇지? 예. 거기서 보면 저기 북극 지역이 약간 좀 빨갛고 남극 지역이 파랬어. 한번 다시 볼까? 이 그림에서 보면 저 북극 지역은 약간 이 꿀밤 한 대 콱 맞은 것처럼 약간 부풀어 있어. 혹이 나 있어.
그리고 여기 남극 지역에 보면 이렇게 좀 약간 움푹 파여 있는 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 어퍼컷 한 대 빡 받은 것처럼 움푹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실제 지오이드의 모양이 약간 좀 이렇게 이 스핀 그런 모양이라 해야 되나? 스피너 알아? 약간 그런 모양처럼 좀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적도고, 지구의 적도고,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이야. 이거는 실제 지오이드의 어떤 대략적인 측정 결과를 모양으로 나타낸 거고, 정말 단순하게. 이게 정원이고, 이게 지구 타원체를 했을 때, 지오이드가 약간 요렇게 되어 있대. 그래서 북극은 13.5m 정도고, 남극은 24.1m 정도. 이제 지구 타원체에 비해 아래로 좀 이렇게 꺼져 있는. 그림상에서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아래로 꺼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어. 이거는 뭐 저 값의 이유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모양이구나 얘기해주면 되겠고, 사실 이 그림이 너무너무나 과장되어 있는 거야. 이게 12,800km에 가까운데 13.5m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거의 지각은 뚫고 들어가서 멘틀 연약한 부분에 지금 화살표를 넣어놓은 거야. 그리고 앞서 봤던 이 그림도 사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어. 이만큼이 12,800km인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80m 차이 난다고 이렇게 막 찌그러질 때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실제 우리 지구의 지오이드 모양도 저렇게 물퉁물퉁하지 않고 꽤 매끈매끈 이쁘게 잘 생겼다. 우리 지구 잘 생겼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겠다. 이쁘게 봐줘, 알았지? 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고하면 될 것 같아. 서양에서는 배 모양 뭐 이렇게 되게 하나네. 배 모양 좀 같나? 너희는 뭐 감자 얘기하고 뭐 뻥튀기 얘기하고, 서양에서 뻥튀기 좀 잘 안 먹지 않을까? 뻥튀기죠. 자, 아무튼 이렇고, 그래서 지오이드 모양, 지구의 모양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 자, 그래서 서단원 1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는 좀 더 지구 내부를 탐사할 수 있는 방법인 그 지진파와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자. 자, 지진의 어떤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지층이 큰 힘을 받아서 턱 끊어지거나, 아니면 화산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동굴이 무너지거나. 여기까지 이제 교과서의 설명인데, 나아가서 핵실험이 일어나거나, 운석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일정 기간 동안 지면이 진동하면서 흔들릴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탄성파를 우리는 지진파라고 얘기하고, 이 영상 잘 보면 상대적으로 어떤 고정된 판이 있고, 여기 뭔가 섭입하는 판이 있어. 여기 이제 힘이 응축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탄성 보건력을 가지는 이러한 판이 팡 하고 이제 튕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 만약에 물이 있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판이 확 들리면서 어떻게 되겠어? 이게 물이 확 올라오면서 꺼지면서 이제 해파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쓰나미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지진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대표 이론이 탄성 반발론인데, 뭐 우리가 지금은 사실 보았을 때, 읽어봤을 때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해석을 할 수 있어. 근데 100년 전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이거 왜 땅이 왜 흔들리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100년 전에 사람들은 이거 왜 흔들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구를 진행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했고, 이 5문장은 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이론의 핵심 5줄 설명해놨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읽어보는 데 있어서 전혀 막힌 건 없을 거야.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하지만 이 이론은 사실 오래되기도 했고, 그냥 왜 지진이 일어날까에 대한 것을 설명했지, 지진이 일어나려면 결국 단층 운동, 뭔가 지각의 일부에 힘이 가해지고 변형이 생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 힘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거든. 이 힘의 유래를 우리는 알고 있어. 어떤 이론을 배워서? 판구조론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판경계부에서 이런 힘의 응축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진 화산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지. 그리고 이 내용 한번 살펴보자. 이 내용은 너희가 또 따로 배우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본 건데, 지구 물질에 어떤 탄성 한계 이상의 응력이 작용하면 그 물질은 연성 변형이나 취성 변형이 발생해. 아까 이 과자 입에 들어갔구나. 이 과자를 한번 확 소리 나게 씹어볼래? 탄성 한계 이상의 힘을 가해봐봐. 소리만 들어도 어때? 좀 바삭바삭한 부서지는 느낌이 들지? 네. 전환 변형을 타이밍 너무 좋은데? 전환 변형은 뭐란다? 취성 변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아니지, 내가 보여줄게.
요 트윅스 과자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 트윅스라는 과자에 내가 탄성 한계 이상의 힘을 가해볼게.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돼? 약간 아까 전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늘어나는 취성 변형이 아니라 연성 변형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어떤 탄성 한계 이상의 응력을 가하면 원래는 복원되잖아. 어느 탄성을 가진 물체면 힘을 가했는데 조그마한 변형만 있다가 힘 놓으면 다시 돌아오잖아. 그 영역에서의 변형을 우리가 후크의 법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다라고 봐. 우리가 용수철에서 이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법칙이 적용되는 거 말이야. 근데 이 탄성 한계 이상의 응력이 가해지면 연성 또는 취성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 그런 두 가지 어떤 물질의 변형에 대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지구 내부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지진의 발생 조건은 결국 탄성 한계 이상의 응력이 축적되어야 되고 그 물질이 취성 파쇄가 일어나야 돼. 근데 우리 지구 내부는 어때? 연약권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야. 그러면 취성 파쇄가 일어날까? 안 일어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약권에서 즉 100에서 400km 부근에서는 지진 잘 안 일어나. 외핵은 어때? 액성이니까 안 일어나겠지. 하부 멘틀각 내핵은 막 판의 이동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막 1년에 수 센티미터씩 움직이고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큰 응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서 응력 축적 또는 뭐 이렇게 파쇄 변형 이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나. 중요한 건 어디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암석권, 즉 지각과 상부 멘트를 아우르는 그 100km인 거야. 여기서는 강체, 판이 이제 탄성을 가지는 어느 강체이고 또 판 경계부에 응력이 집중되지.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신발 지진이야. 우리 진원의 깊이에 따라 천발, 중발, 신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천발은 보통 한 70km 정도? 몇 km지? 천발은 0에서 70인가? 30인가? 정확히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그 정도고 중발은 300이 맞다. 300에서 700km. 그 다음에 신발 지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신발 지진인데 신발 지진이 최대 깊이가 700km 정도까지 된다는 거야. 700km는 연약권보다 더 아래에 있는 곳인데 신발 지진이 왜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사실 잘 일어나진 않지만 700km에서 지진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신발 지진 주로 어디에서 일어났어? 서귀평 경계 부근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즉 차고 밀도가 큰 해양이 저기 꾸역꾸역 들어가가지고 700km까지 도달했을 때 어떤 파쇄가 일어나면 취성 파쇄가 일어나면 그때 이제 신발 지진이 이 정도의 깊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다른 판 위치에서 보면은 막 200, 300, 400 신발 지진이 일어나나? 아니지. 우리가 서귀평 경계 그쪽에서만 신발 지진이 일어나고 천발 아니면 아니 발산형 경계 혹은 보존형 경계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런 신발 지진은 안 일어나잖아. 왜? 이 정도의 깊이라면은 사실 이런 경우 말고는 다 어때? 온도가 높고 연약권이고 취성 파쇄가 일어날 수 없잖아. 또 그만큼 힘이 가해져도 연성 변형이 일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진은 이런 곳에서 잘 안 일어나고 정말 특별히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얕은 곳에서만 취성 파쇄에서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지구 내부와 어떤 물질의 변형과 관련해서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은 한번 지진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본 거고 이제는 지진파의 종류와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근데 이 내용은 사실 너희가 지구학 2에서 또 생각보다 깊이 잘 배운 것 같더라. 맞지? 그래서 선생님 질문을 할 테니 너희가 한번 대답을 해보자. 자, 지진파는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 뭐라고? 실체파와 표면파. 실체파는 뭔가 물질을 관통해서 뚫고 들어가는 거고 표면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표면을 따라 이제 전파되는 그런 파를 의미. 실체파는 또 두 가지로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기파, S파. 그 두 개를 구분한 이유는 특징은 뭐 때문일까? 에스파는 그치, 그 파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P파, S파로 구분하고 두 개의 파로 나누는데 하필 P랑 S랑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다? 얘가 먼저 오고 얘가 두 번째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P, S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다. 그래서 P파는 진행 방향, 진동 방향이 나란한 종파의 성질을 이렇게 띄고 부피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세 성질의 매지 모두 다 전파가 되는 반면 S파는 그렇지 않지. 진행 방향, 진동 방향이 서로 직각이야. 근데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이에 수직한 서로 독립적인 두 방향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지. 이 방향과 이 방향. 그렇지. 물론 수직은 무한해. 이 진행 방향 수직한 건 무한하지만 각각 독립적인 두 축을 얘기하면 이 축과 이 축이 있을 거야. 그래서 SH파 지표면에 지표면만 알아놔. 이것을 우리는 SH파라 하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을 우리는 SV파라고 Vertical Horizontal 이렇게 또 S파는 두 개의 진동 방향으로 독립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리고 뭐 고체는 통과하고 액체는 통과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요 P파와 S파의 식을 너희가 기억을 하고 있다. 그렇지? 네. 각 물리량의 의미에 대해서도 배웠지. 네. 이름에 대해서는 배웠을 거야. 의미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배웠지. 그걸 조금 더 깊게 한번 알아보자. 자, 이 카파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했을 때 얼마나 이 부피를 잘 버텨낼 수 있나 저항하는 능력을 의미하거든. 최적 탄성 계수. 그래서 압력에 저항하는 능력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때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압력의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율 해가지고 마이너스 V분의 델타 V에 델타 V로 이렇게 표현이 돼. 이 초기 부피가 어떤지도 중요하고 이 초기 부피에 비해서 얼마나 바뀌는지도 중요한 거야. 그리고 델타 P는 그 압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이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처음과 나중에 압력의 차이가 어떻느냐 그 방향에 따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처음 가한 것보다 나중에 가한 게 더 크면 얘가 이렇게 됐지. 네. 즉 나중이 더 커야 이 값이 어떻게 돼? 작아지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라 얘기해 주면 되겠어. 그리고 뮤 전단 계수라고 너희가 알고 있을 텐데 뭐 강성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전단력에 저항하는 능력이야. 이때 전단력은 쉽게 말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미는 힘을 의미하는 거야. 전단 능력 이렇게. 우리 보조적 경기에서 이렇게 힘이 작용하잖아. 그런 힘을 우리는 전단 능력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식이 보면 막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다. 분모는 h분의 델타 x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h는 힘이 가해진 면의 길이 그 다음에 델타 x는 이 척위에서 이만큼 얼마나 변이가 발생했느냐. 근데 h분의 델타 x는 이걸 세타라고 했을 때 뭐와 같아? 탄젠트 세타와 같지. 예. 어떤 힘을 가했는데 얘가 변형이 잘 없어. 그럼 세타가 0에 가깝겠지. 그러면 분모가 0에 가까워. 탄젠트 세타 0에 가깝고 분모가 작다는 말은 전달하는 능력이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말이지. 즉 이게 변형이 적게 일어나서 h분의 델타 x 또는 탄젠트 세타가 작을수록 저항하는 능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고 a분의 f는 뭐야? 익숙하잖아. 압력이잖아. 그래서 힘이 가해진 면적에 이 전단력이 가해지는 거, 면적당 가해지는 거 이것이 P인데 큰 힘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형이 적을수록 저항하는 능력이 어때? 크다는 의미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지. 그래서 저렇게 식이 정리되어 있다는 거 얘기해 주면 되겠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단력과 관련된 개념들 다 식에 어쨌든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저렇게 정의된다. 그래서 우리는 유체가 전단 계수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왜? 물은 힘을 압력을 가하면 계속 어떻게 돼? 그만큼 델타 x가 커지잖아. 즉 계속 힘을 가하면 얘는 무한히 이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델타 x가 무한대가 되면 결국 분모가 0이 돼서 뮤가 0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액체는 전단 계수가 0이라 S파에서 속도가 0이 된다. 그런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어. 근데 그 강성률이 분모가 마이너스예요. 맞아. 미안. 얘기해줘서 고맙다. 여기 지금 앞에 이게 들어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라기보다 뭔가 이상한 짝대기 같은 느낌 아니야? 얘랑 좀 다르잖아. 이거 없애줘. 쌤이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좀 깨졌는지 아니면 타이핑이 되었는지 여기 뭔가 짝대기 하나가 찐하게 뭔가 있거든. 고마워. 이거 얘기해줬을 텐데. 근데 저희고 어. 저희 거에는 프라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 이게 내가 콤마를 했다가 이 다음 엔터 쳐가지고 여기 콤마가 있는데 마치 뭔가 미분하라는 의미처럼 뭔가 점이 나와야지. 미안. 이거 점도 없애도 돼. 야, 이거 꼼꼼하다. 맞아. 그 콤마인데 하필 그 오른쪽 위에 있어가지고
의미심장한 점이 되어버렸지. 나중 이런 것도 아닌데 말이야. 자 어쨌든 이렇게 실측파 속도 P파와 S파의 속도 점유에 관련된 각 이제 물리량들의 의미를 조금 더 정량적으로 알아본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자 아래에 있는 네 가지 명제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각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P파와 S파의 속도를 비교해보고 상황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은 도출되는 내용이라 가지고 넘어가보자.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까지 하고 이제 끝날 것 같아. 밀도가 증가하면 아까 우리 이 P파 S파 식봐봐. P파 S파 보면 밀도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 각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작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미 알고 있을까? 왜? 저기에 분자가 더 크게 바뀌니까 맞지?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약간 감이 와? 잘 모르겠지. 그래 그것을 실제 물질에 적용되는 밀도와 카파, 뮤의 값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물과 얼음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물은 밀도가 1000이고 얼음은 이건 좀 예외적일 수 있다. 그냥 공기와 얼음 밀도의 차는 몇 배야? 920배. 근데 전단 최적 탄소 기수는 몇 배야? 3만 배야. 그리고 뮤도 플러스로 다시 추가로 생기고, 즉 밀도가 커지는 것에 비해서 어떤 카파와 뮤의 상승은 훨씬 더 크단 말이지. 각 물질마다 이 물리량들의 값이 무엇인지 이 표에 또 잘 나와 있고, 그 결과 이 P파의 속도 또는 S파의 속도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 안으로 갈수록 밀도가 큰 거거든. 그래서 더 P파 S파의 속도가 커진다는 것도 이 표를 보면 너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자료들도 한번 찾아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전제로 하면, 즉 밀도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기도 하지만 분자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결국 지구 내부에 깊이 들어갈수록 밀도가 커져서 얘네들 커지고, 물론 외액에 들어가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리고 공급률이 감소하면 예를 들어 어느 암석이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정도, 즉 공급률이 감소하면 치밀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커져서 카파뮤 증가해가지고 속도 커지고, 그리고 유치에서 고체로 바뀔 때, 즉 외핵에서 내핵으로 갈 때 이런 거 같이, 그럴 때도 뮤가 0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플러스 값이 되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알고 있겠지만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면파 여기까지 같이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 표면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지진파의 어떤 속도와 주시 호풍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중력장, 자기장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판 구조론, 흐름 구조론을 하고 중력은 시험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마무리하다.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